독재 타도를 외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일파는 21군데의 칼자국을 남기며 한때 지중해 세계를 호령했던 카이사르를 죽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갑자기 카이사르가 죽으면서 그의 유언장이 공개됐을 때 그 안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로마인들은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장을 통해서 자기의 재산이나 이후 모든 문제를 미리 써놓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도 역시 유언장을 써놨었는데요. 그 유언장이 공개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김덕수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카이사르가 갑작스럽게 56세의 나이에 원로원 회의장에서 암살됐다는 말씀으로 지난 강의를 마쳤습니다. 카이사르는 아들도 없었고 딸은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요. 또 정치적으로는 당시 로마 국가를 사실상 이끌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 유언장이 제일 궁금하게 되는데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에게 내 재산의 4분의 3을 주도록 하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를 카이사르 가문에 입양시키도록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암살자였던 데키무스 브루투스는 2차 상속인으로 또 지정됐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를 죽이는 데 공모한 사람들마저도 유언장에서 그 역할을 맡겼던 것입니다. 유언장 내용에 하나 더 로마 시민들에게 티베리스강 건너에 있는 자기의 개인 정원입니다. 그 정원을 로마 시민들에게 유증하고 시민 1인당 300세스테르티씩 나눠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민 입장에서 보면은 카이사르는 죽어가면서까지 자기들을 챙겼구나 하는 그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내용의 유언장을 보면서 그 내심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두 명의 그 당시에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토니우스였고 또 하나는 당시 로마에 와 있었던 클레오파트라가 되겠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의 동료 콘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카이사르는 안토니우스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맡겼어야 되는데 심지어 암살자였던 데키무스 브루투스를 제2차 상속인으로 지정할 정도로 이 신경을 써줬는데 어쩌자고 자기의 충신이었던 안토니우스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는가. 실망과 분노의 안토니우스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의 경우는 기원전 48년에 카이사르를 만나서 그래도 4년 동안의 정리가 있죠. 카이사리온 애까지 낳고 1년 반 이상 로마에 와 있었어요. 그러면은 카이사리온은 이제 카이사르의 유일한 피부치입니다. 유일한 피부치인데 그래도 좀 다만 얼마라도 언급이라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클레오파트라는 내심했을 겁니다. 이집트 왕국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카이사리온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인데요. 어쨌든 결론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안토니우스도 클레오파트라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카이사르가 죽은 그 자리에 다시 만나서 역할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 운명적인 그런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결과일 수도 있죠. 이 당시는 어쨌든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실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이우스 옥타비우스가 누구냐 도대체? 쟤는 또 뭐야? 로마인들에게 아직 이렇게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될 정도로는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인물이 거론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카이사르의 양자로 거론될 수 있었을까? 카이사르의 누나가 율리아가 있었어요. 옥타비우스가 카이사르의 누나 율리아의 외손자라는 것입니다. 카이사르의 양자로 피택되면서 그의 이름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이제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통 옥타비아누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나이가 19살의 옥타비아누스는 본격적으로 정치 수업을 하기도 전에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안토니우스하고 레피두스,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세 사람이 우선 카이사르를 죽인 자들에 대해서 이제 보복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2차 삼두 정치라는 것을 결성합니다. 이 삼두 정치라는 말을 이제 카이사르가 맺었던 것이죠. 이제 원로원을 상대로 한 강력한 삼두의 권력을 세 사람이 나누어 가졌던 것입니다. 저게 이제 그 당시 삼두들의 세력 관계를 보여주죠. 제일 크게 나온 게 안토니우스란 말이죠. 안토니우스가 콘술이었고 그 당시 카이사르 암살될 때에 그 뒤에 이제 또 가장 강력한 어떤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물도 안토니우스가 제일 크게 나오죠. 그런 거 보면은 아, 당시에 안토니우스가 우세했구나. 뭐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지위가 우세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이들은 삼두정을 맺고 이제 카이사르를 암살한 세력들에 대해서 반격에 나섭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카이사르는 신이 됐다. 하늘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이 되다 보니까 로마를 돌본다는 그런 이제 정치 선전을 했습니다. 디부스 율리우스, 신 율리우스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를 신격화하고 보니까 그 사이에 또 하나의 칭호가 생겼습니다. 신의 아들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사이에 하나 집어넣었어요. 뭐 카이사르를 신격화했으니까 옥타비아누스는 어쨌든 신의 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기원전 42년 여름에 그리스 북부에 있는 필리피에서 바로 카이사르 암살 주모자들인 브루스투스와 카시우스 일파, 뭐 자기들은 해방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과 이 삼두정의 두 세력, 안토니우스 군대와 옥타비아누스 군대가 전쟁을 해서 바로 그 해방자들을 무너뜨립니다. 카이사르 암살에 가담했던 세력들은 다 몰락하는 거죠. 이제 지중해 세계를 어떻게 분점할 것인가? 옥타비아누스는 이탈리아로, 안토니우스는 동부지중해로 가가지고 그 지역에 여러 뭐 군주들도 있고 뭐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곳도 있죠.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역사적인 만남, 즉 클레오파트라를 소환하는 그 역사적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여왕이잖아요. 화려한 유람선을 타고 안토니우스에게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정말 여왕의 위신과 위용을 다 가미하고 또 아름다움, 비너스 여신처럼 이렇게 차리고 나타나는데요. 사실은 안토니우스가 저렇게 불렀던 거는 그가 앞으로 동방의 1인자로서 로마 제국을 통치하려면 클레오파트라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겸사겸사 그 클레오파트라를 불렀는데 뭐 그 만남이 결과적으로는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숙명적인 만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훨씬 나이가 40대 중반이고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20대 후반입니다. 다 정치적인 그런 필요가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은. 클레오파트라 입장에서는 카이사르가 죽은 다음에 로마의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가가 중요했는데 어쩔 수 없이 동방은 안토니우스의 세력권이니까 안토니우스하고 손을 잡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뭐 거기서 두 사람이 남녀가 만나서 뭐 사랑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애도 태어나고, 그런데 그것이 이후에 로마 정치사에 엄청난 큰 변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점점 자기 세력을 넓혀갔어요. 르피두스는 워낙 뭐 나이도 많고 제2차 삼두정에서도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결국 동부지중해와 서부지중해를 나누어 갖은 셈이 됐는데요. 삼두 정치가 너무나 어찌 보면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리틀 카이사르를 모방했습니다. 뭘까? 역시 정략 결혼이 최고다. 옥타비아누스는 자기 누나 옥타비아, 그 누나를 안토니우스하고 맺어준 거예요. 그래서 옥타비아와 안토니우스가 결혼했고 제2차 삼두 정치는 더 공고해질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39년에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 사이에서 두 명의 딸이 태어났어요. 아테네에서 정말 해피한 가정생활을 했죠. 자, 저 기간 동안 약 3년여 동안은 클레오파트라하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토니우스가 동방에 거점을 마련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옥타비아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다시 클레오파트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안토니우스는 필요에 따라서 또 클레오파트라를 또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를 확실히 지원 세력으로 확보하려면은 뭔가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안토니우스는 완전히 자기의 운명을 건 결정을 합니다. 옥타비아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클레오파트라와 결혼하는, 그야말로 이제 저 선택은 나는 앞으로 동부지중해에 클레오파트라와 내 세계를 건설하겠다는 거의 최후 통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옥타비아누스에게는 안토니우스가 거의 이제 자신과의 관계를 다 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동방에서 안토니우스가 저렇게 클레오파트라와 손잡고 자기 누나를 쳐버리는 거는 이건 더 이상 삼두정의 어떤 로마 장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뭐냐? 그것은 두 사람만의 싸움만 남았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결국 결판을 내고 누군가 한 사람이 1인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안토니우스는 기원전 35년에 이집트의 지원하에 아르메니아 원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는 로마로 가지 않고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 또 동부 지중해 로마 영토를 클레오파트라와 자신이 낳은 자식들에게 일종의 증여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에게는 왕중의 여왕이다, 그런 타이틀을 주고요. 카이사리온에게는 왕중의 왕. 근데 저 카이사르가 누굽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카이사리온은 카이사르의 적법한 후계자다. 정치적으로는 엄청 옥타비아누스를 분노케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냐? 나는 양자인데 카이사리온은 어쨌든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의 사이에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안토니우스는 계속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옥타비아누스를 압박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여론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쳤어요. 오히려 안토니우스의 저런 조치는 로마인들로 하여금 반 안토니우스 정서만 강화시켜줬지요.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를 버리고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 공식적인 결혼한 것. 물론 말은 공식적인 결혼이지만 저게 뭐 법적으로 인정이나 되겠습니까? 클레오파트라가 로마 시민도 아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가 로마를 이집트 여왕에게 바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로마인의 반감을 고조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악티움 해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실 거기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은 육지에서 싸우면 승산이 있다라고 했는데 클레오파트라는 계속 해전을 해야 된다고 고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 말을 듣고 해전을 고집했는데 문제는 해전에는 옥타비아누스의 장군이었던 아그리빠의 전략이 굉장히 섬세하게 다 작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반부터 거의 뭐 승산 없는 전투였습니다. 악티움 해전은 진짜 세계적인 전투면서도 별로
이렇게 전투다운 전투 한번 못하고 패하고 말았죠. 악티움 해전에서 패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바로 알렉산드리아로 이제 돌아갔는데요. 이제 두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결국 이집트는 이제 옥타비아누스의 수중에 들어가면서 동서지중해가 다 옥타비아누스의 수하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는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최후의 1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는 이제 공화 정치가 마지막 숨을 거두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 새로운 시대는 옥타비아누스의 수중에 남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옥타비아누스가 어떻게 이제 1인자가 돼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었을까, 그가 만들어간 새로운 로마 제정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